준서는 늘 다정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회사 로비였고 그는 제가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주며 웃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고 퇴근 후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랑 가족 만들고 싶어? 진심이야. 그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8배 저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임신 8주차. 산부인과에서 나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민지야 너무 좋아. 오늘 저녁에 보자. 하지만 1시간 후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오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단 오늘은 만나지 말자.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배경에서 누군가 나직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원룸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우리 아기.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저를 조사하는 보고서가 준선의 집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걸. 며칠 후 준서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할인하는 원피스를 샀고 어머니께서 시댁 가는 날엔 이것만큼은이라며 건네주신 작은 금반지를 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저택.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세단 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거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게 실수였다는 걸.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훑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온도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라고 합니다. 준서 씨와 알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서류를 툭 하고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제 이름이 적힌 개인정보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신민지 28세 사망, 시장 반찬가게, 운영학력 지방대 졸업현 직업 일반 사원 과거, 연애 이건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조사했습니다. 제 가족까지, 제 과거까지 모두. 민지 씨, 준서한테 들었어요. 임신했다고.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8주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우리 준서라는 확신이 있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당연한 질문이에요. 요즘 세상에 남자 하나만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맞아. 특히 이런 집안 배경이 불분명한 경우엔. 이런 집안, 불분명한 배경.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희 집안이 가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집안은 아닙니다.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준서는 차남이지만 그래도 재벌가 아들이에요.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가 며느리가 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중년 남성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 고문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합은 법적으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요? 혼전 임신, 신분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가문 이미지 훼손. 이 모든 게 향후 분쟁 소지가 됩니다. 정말이지 이 자리가 법정 같았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은 죄인이었고 이들은 제게 판결을 내리려는 판사들이었습니다. 준서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봐.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할 거니? 준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합니다. 사랑?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줄 아니? 너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가문을, 회사를, 주주들을. 그런데 사랑?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사랑이란 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그리고 준서도 결국 그들의 일부라는 걸. 그날 이후 준서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복도를 지나칠 때면 눈을 피했고 제가 다가가면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요즘 이상하지 않아? 준서 이사님 피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입덧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임신 10주차가 되던 날 준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셔.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걸까? 아이를 받아주시려는 걸까? 다음 날 저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수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준서 곁을 떠나세요. 이 정도면 당신 어머니 가게도 확장하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요? 그게 서로에게 최선이에요. 당신도 젊으니까 나중에 맞는 사람 만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 아이는 준서 씨 아이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더 문제죠.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혈통이라는 게 확인되면 나중에 재산 분쟁이 생겨요. 준서 형님 아들들이 있는데 서자 같은 아이가 나타나면 곤란하잖아요. 서자. 제 아이를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아이만. 민지 씨.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혼자 아이 키울 수 있어요? 회사는 어떻게 다녀요? 미혼모 낙인 찍히고도 버틸 자신 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세상이 미혼모를 어떻게 보는지. 준서 씨. 저는 소파에 앉아있던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아이잖아요. 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나도. 지금 상황에선. 상황?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뭐가 문제예요? 당신 아이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넌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몰라. 알아요. 이미 충분히 느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선 안 될 아이라는 거죠.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게 마지막 제안이에요. 시어머니가 수표를 다시 밀었습니다. 안 받으면 당신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 거예요. 우리 계열사니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수표를 집어 찢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고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준서의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감싸줄 수가 없어. 정말이지 사랑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저는 짐을 싸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 6평짜리 방에는 창문도 작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오자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지원했지만 배를 보더니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임산부 고용은 좀. 결국 저는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에 일어나 트럭이 도착하면 박스를 옮기고 분류하는 일. 허리가 휘고 다리가 부었지만 하루 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당신 가게 접고 올라오실 게 뻔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쌍둥이네요.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버거운데 둘이라니. 그날 밤 저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혼자라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건지. 하지만 배를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작은 옷 펜던트 2개를 샀습니다. 시장 구석 액세서리 가게에서 산 10,000원짜리 싸구려였지만 제게는 부적 같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진통이 시작됐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 사이사이 옆 침대에서는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저는 혼자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간호사가 아이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쌍둥이.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희가 엄마 전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퇴원 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카페 알바, 저녁에는 대리운전. 아이들은 무료 어린이집에 맡겼고 저는 하루 3시간 자며 일했습니다. 분유값을 아끼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나야. 아이는 잘 있어? 왜 궁금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어서. 힘들어요? 당신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아이 둘 키우면서 하루 3시간 자고 일해요. 근데 당신은 뭐가 힘들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살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들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육아용품 판매였는데 제가 직접 써본 물건들을 리뷰하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며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재운 뒤 노트북 앞에 앉아 상품 설명을 쓰고 사진을 찍고 포장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일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2년 후 매출은 월 1,000만 원을 넘었고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좁았던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고 쌍둥이는 더 좋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민수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야, 나 민수야. 오랜만이다. 선배님? 어떻게? 너 사업한다며? SNS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민수 선배는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는 못했지만 응원의 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한성그룹 전략기획팀장이야. 근데 우리 육아용품 라인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회사랑 협력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성그룹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성그룹. 준선의 회사였습니다. 응, 알아? 거기. 아, 예전에 다녔어요. 그래, 그럼 더 좋네. 어때,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회사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좋아요. 만나요. 며칠 후 저는 5년 만에 그 빌딩 앞에 섰습니다. 예전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협력사 대표시죠? 26층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원증을 목에 걸고 고개 숙여 인사했는데 이제는 손님으로 대접받는 게 신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저를. 민지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 느낀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됐고 저는 한성그룹의 공식 협력사 대표가 됐습니다. 본사를 드나들며 일하다 보니 간혹 복도에서 준서를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 시선을 피했고 저 역시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선배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그가 건넨 건 작은 USB였습니다. 이거 들어봐. 5년 전 녹음이야. 5년 전? 제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이라면 제가 쫓겨났던 그때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 당시 준서 이사가 부모님이랑 나눈 대화. 미안하지만 넌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 파일. 어머니, 제가 설득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아이 문제도. 그래. 내가 직접 하는 게 깔끔하겠구나. 돈은 얼마나 줄까? 많이 주지 마세요.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럼 5천 정도? 충분할 겁니다.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아이를 버리기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쌍둥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한성그룹과의 프로젝트 중간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이 발표가 성공하면 저희 회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발표 30분 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수아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38.5도예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민수 선배에게 급히 문자를 보내고 저는 어린이집으로 달렸습니다. 수아를 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자 준서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수아에게 고정됐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수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누나 괜찮아?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이라고? 쌍둥이야? 이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야? 저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이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내 아이들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안 얼굴이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이 아이들을 혼자 키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키울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한성가의 혈통이에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죠. 무슨 소리예요? 친권을 나눠야 해요. 아니면 우리가 전부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미혼모잖아요. 재산도 불안정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누가 아이들 키우기에 적합한지 뻔하죠. 정말이지 다시 그들이 모든 걸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준서와 시어머니는 저를 아이를 이용해 회사에 접근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친권 소송을 준비 중이며 협력 계약도 취소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는 USB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회사 평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이사의 아이를 임신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한성가에서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며 돈을 던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 준서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아이 문제도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홀로 쌍둥이를 낳았고 5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일했고 이를 악물고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제 회사 매출은 연 30억입니다. 직원 20명을 고용하고 있고 한성그룹과의 협력으로 올해 5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가에서는 제 아이들의 친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이들을요. 민지 씨,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뭐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와 아이를 버리기로.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권리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 원합니다. 제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권력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를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친권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준서는 양육비를 지불하되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쌍둥이가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수아와 수호가 손잡고 웃는 그림.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쌍둥이는 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수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언젠가 나올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자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우리 안 좋아해?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단지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셔. 그럼 할머니는? 다른 애들은 할머니 있던데.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5년 만에 그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높았고 정원수들은 그때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가사 도우미가 나왔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민지 씨,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서요. 수아와 수호는 제 뒤에 숨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또 갈 거야? 응. 너희가 원하면. 좋아. 아이들은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옥 펜던트 2개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목에 걸어줬던 그것을 이제는 조금 자라서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것. 정말이지 이 작은 부적이 저희를 여기까지 지켜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꼭 쥐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버림받았던 그날의 비, 혼자 아이를 낳던 밤, 끼니를 걸으며 일하던 날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할 힘을 가졌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돌아설 것인가. 그 모든 게 이제는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